네, 이렇게 어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등으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 과학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생한 지진이 80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만큼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곳이 좀 지진이 빈번한 지역입니까? 네, 이곳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도판은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와 이 중국, 유럽을 연결하는 큰 판이 있는데 이곳과 매년 4cm에서 5cm 정도의 속도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힘들이 쌓이게 되고 그 충돌의 결과로 히말라야 산맥들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 등을 따라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큰 지진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4년도에 규모 8.1 지진이 이 카트만두 지역 근처에서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규모 7.6 지진이 또 카시미르 지역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뿐만 아니라 이 인도와 접하고 있는 이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은 어느 정도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규모 7.9면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물론 지진 규모뿐만 아니라 깊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군다나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계산 결과에 따라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11km 혹은 15km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굉장히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규모도 크고 이렇게 얕은 깊이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표 에너지가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큰 이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비슷한 깊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IT 지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 2012년도에 발생했던 IT 지진 때는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네. 당시 규모가 7.0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0.9 정도 큰데 우리가 에너지가 0.2 단위 규모가 0.2씩 바뀔 때마다 에너지가 2배씩 커지기 때문에 약 30배 정도 IT 지진보다도 30배 정도 더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위험도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 판과 판이 충돌하는 데를 우리가 섭입대라고 하는데요. 이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을 하고 일본 열도에 따라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얕은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깊은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하 600km 이런 곳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곳에서는 규모 7.0이 넘는 지진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진에 의해서 지표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규모가 7.0이 넘어가거나 6.0이 넘어가는 지진이 얕은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많은 인명 피해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번처럼 진원이 좀 얕은 경우도 있지만 수백 미터 지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좀 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의 경계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깊이가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 그러니까 수킬로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지하까지 아주 다양한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의 내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얕은 곳에서만 지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깊이가 5km에서 한 20km 사이에서만 주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판의 경계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깊이에서 발생하는데 이번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지진들이 한 150km 이내에 얕은 깊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을 하면서 아직 유라시아판 밑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얕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 이번 지진은 특히나 더 얕은 곳에서 발생을 해서 지하 한 11km 혹은 15km에서 발생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얕은 깊이였기 때문에 큰 피해로 연결됐습니다. 네, 이제 어제 지진이 처음 발생된 뒤에 14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의 여파가 혹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예측이 좀 가능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여진은 이 본진이라고 하는 이 메인 샥이 얼마만큼 큰
규모로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할수록 여진이 발생하는 그 기간이라든가 여진의 크기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2004년 수마트라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9.1이었고요.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9.0이었는데 이러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9.0이 넘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진이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규모가 7.9로 그에 비하면 상당히 작긴 하지만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 이 여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진이 발생하게 되면 본진은 발생하면서 스트레스가 다 풀려버리지만 주변 지역에 그 풀린 스트레스가 다시 쌓이게 되고 그게 연쇄적으로 여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7.9로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또 이 판의 경계부로서 그 지금까지 쌓였던 응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여진들은 앞으로 뭐 길게는 여러 달, 짧게는 뭐 수일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에베레스트에서 눈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다른 어떤 2차 피해 우려 가능성도 그러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이 2차 피해라고 할 만한 것은 여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베레스트에서 눈사태가 발생한 것은 본진에 의해서 땅이 강력하게 흔들리게 됐고요. 이 강력한 흔들림에 의해서 이 만년설 같은 것들은 이 분기가 일어나게 되고 눈사태로 연결이 됐거든요.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진앙지에서는 0.36G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0.36G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느낌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기준이 0.3G입니다. 그러니까 0.36G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강도가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굉장히 넓은 이 에베레스트 산을 따라서 넓은 광대한 지역이 굉장히 강력한 지진동이 발생을 해서 눈사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 여진들은 후에 발생을 할 거지만 이미 약화된 지역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붕괴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건물 같은 데 추가적으로 힘을 주게 되고 건물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눈사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또다시 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여진 가능성이 있다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민이 네팔에 지금 관광객도 물론이고요. 다수가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카트만두 국제공항이 폐쇄가 되면서 당장 귀국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진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이 건물 붕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건물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네팔 같은 지역은 이제 굉장히 최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본진에 의해서 이미 많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의해서 붕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네팔 현지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국민이 계시다면 이 건물 내에 머물기보다는 야지로 나오셔서 들판 같은 데 머물러 계시다가 대피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0년 주기의 초강진 시기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규모가 8.5 이상의 지진들인데요. 지진 관측이 공식적으로 지진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1900년부터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규모 8.5 이상의 초대형 지진들은 16차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지진들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1950년대, 60년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다가 한동안 발생을 쭉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달에 발생했던 수마트라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지금 발생을 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7.9로서 초대형 지진 범주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지금 그 동일본 대지진이며 칠레 대지진이며 해서 계속적으로 초대형 지진이 5, 6차례 계속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 그런 여파로 초대형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는 까닭은 지구가 한 차례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응력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응력 불균형이 또 다른 지역에 초대형 지진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번 7.9 지진도 그에 대한 여파로 발생했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응력이 예전부터 쌓여있던 지역이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지진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앞으로 초대형 지진들은 한동안 지구가 균형을 찾기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리고요, 중국과 일본 역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이번 네팔 지진으로 주변국이 좀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만약에 일본과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중국과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히말라야 산맥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동이 그 인접구까지 퍼졌고 그 인도와 중국 지역에 이제 접해 있는 그 마을에서는 피해를 보게 됐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예년으로 이제 돌아갔는데요. 이렇듯 인접 국가에서 큰 지진이 한 차례 발생하게 되면은 주변 국가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거나 지진이 발생하는 규모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문을 보게 되면은 조선왕조실록 같은데 규모 7.0이 넘는 지진들이 수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은 한반도 미래에 언젠가는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